니하! 안녕하세요. 4시에 만나는 미래의 최사양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흐름 좋았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미국 시장 전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두진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시아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강하게 그쵸, 올라주는 네. 종목들도 많았잖아요. 네네네. 오늘 시장 이렇게 흐름 좋았던 이유가 뭔가요? 사실 어제 미국 증시 또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자리가 아닌가 했는데도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늘 장중에 우리 시장 장중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또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 기대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세, 그리고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외국인 또 지수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쭉 이제 사는 모습, 현선물에서도 꽤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 또 환율까지도 이어지면서 환율 시장에서도 오늘 좀 1270원 초반대까지 또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이요. 하루에 좀 변동폭이 크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늘 좀 이런 흐름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또 위험 선호 심리가 오늘은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개별 증시 상황 보니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주는 형태를 대부분의 보였는데요. 업종도 다 상승을 했고요. 네, 근데 오늘 특히나 이제 배터리나 뭐 맞아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네네. 좋았어요. 어제부터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어제도 거의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2차 전지만 살았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또 특출나게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 배터리 플랜트 가동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현대차 부회장님과 만날 거다.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을 거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만나서 이제 우리 땡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긍정적인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한국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중국 주요 지수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네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죠. 맞아요. 오늘 장 시작 바로 직전에 LPR 금리가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PR 금리라고 하면 중국의 기준금리격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LPR 네. 금리 기준인데요. 우선은 LPR 금리에 대한 그 전에 시장 기대감은 좀 낮았어요. 계속 왜냐하면 동결할 것이다. 네, 뭐 이런 동결 또는 네. 뭐 인하를 하더라도 그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뭐 매파적인 기조를 나타내는데, 중국이 거기에 반대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 부양을 어떻게든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내내 나왔었죠. 네. 류허 부총리, 리커창 총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우주의 힘을 쏟아 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5월 안으로 그런 관련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부양을 시켜야 된다라는 명분 하에 오늘 LPR 금리 5년물이 15bp 인하를 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네, 우선은 뭐 최대 10bp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한 건데 5에서 10bp 정도 예상을 했는데 15bp 정도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이 지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확실하구나를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된 건데, 중국의 칸지노바이오라고 하는 백신 생산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개발한 중국 코로나 백신이 이제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로 코로나를 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백신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한 발 다가서는 모습들.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백신 개발, 네.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백신 개발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백신이 어쨌든 나왔다라는 점이 그러면 이제 상해가 봉쇄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대한 뭐 제로 코로나 부분도 지금만큼은 아니겠지. 라는 그렇죠. 네, 기대감이 좀 확대되면서 그러면 우리 백신 맞고 나면은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추세면 어쨌든 리오프닝까지도 같이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외식, 여행, 면세, 소비 뭐 전반적으로 다 오늘 다 상승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투자 심리가 꽤 회복된 중국 시장 상황 봤는데요. 오늘 홍콩 시장도 역시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콩 시장 지금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정말 볼 때마다 정말 유동성이 네. 크구나, 네, 변동성이 변동성이 크구나라는 굉장히 생각이 크죠. 들어요. 그리고 뭐 어느 날은 또 미국 따라갔다가 어느 날은 중국 따라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네. 오늘은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라는 게 사실 우리 아시아 시장에는 또 전반적으로 같이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도 올랐고 일본 시장도 올랐고 홍콩 시장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서 홍콩 시장도 마찬가지로 소비 그리고 제약바이오, 자동차, 빅테크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6월 초에 자동차 관련 하향 정책이 그러니까 소비 촉진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네.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책이 발표됐던 것도 아니고 업계 인사의 의견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네, 어제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동 재개가 되고 사람들이 봉쇄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다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발표는 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서 아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된 새로운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주요 이슈들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수진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증시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님,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좋은 그러니까요. 소식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약간 어두운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둡죠. 왜냐하면 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부진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최근에 결국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다르게 좀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이번 주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네. 페드풋, 즉 연준 풋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여러 이슈들이 있긴 했어요. 뭐 G7 재무장관 회의 직전에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언급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벤 버냉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예전 이제 연준 의장이었고 한창 이제 그 금융위기 당시에 그러면서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도움을 줬던 이제 그런 전 연준 의장도 언급을 했던 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요즘 들어 잦아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지금 저희가 결국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성장세는 둔화가 되고 그리고 네. 물가 상승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기업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최근 4월달 인플레이션 관련한 데이터를 발표한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G20 국가 기준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성장세는 둔화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프라이싱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 국채 금리의 동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5월 FOMC 회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의 상당히 긴축적이고 강경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준비한 화면 중에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 기조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저 시점이 5월 초 FOMC 회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이후부터 상당히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연준의 뭐 강한 긴축 여기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향후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소매업체들의 부진한 실적. 네, 실적들이 지금 계속 네.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좀 타격을 받았고, 실제 소매업체들의 주가 부진, 실적에 대한 부진은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부분과 연계가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과연 이렇게 경기 침체까지 가면서 연준이 계속 강경하게 갈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이쯤 부분이죠. 되면 이제 강경한 입장을 좀 완화시킬 때도 중간에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상반기는 연준 자체적으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아. 왜냐하면 이번 주 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던 것처럼 일정 부분 고통에 따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잡을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어느 정도의 경기 뭐 침체 우려감 이런 거는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무서운 좀 말이네요. 강하게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장이 망가지는 걸 그대로 방치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연준이 개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방금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네. 대략 S&P 500 기준으로 3,500선이에요. 3,500이요? 저 3,500선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제가 이제 보통 기술적 지지 라인을 한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200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주. 네, 현재 주가 기준에서 본다면 대략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당장 옵션 만기일도 이제 예정이 돼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그래도 상방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 예정인데 대략 뭐 전체적으로 결제되는 규모 자체가 한 1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뭐 개별 주식뿐만이 아니라 S&P 500과 연계되어 있는 옵션 상품들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점에서 뭐 오늘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만약에 좀 더 긍정적인 변곡점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오늘 아시아 시장 상황도 좋았고 뭐 중간중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긴장감은 항상 늦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와 미국 증시 주요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곧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서병수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고 방위 산업 기업들 이야기 다뤄볼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산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사실 좀 맛배기라고 해야 될까요? 당위성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그때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런 기업 이야기를 나누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서치센터의 서병수 연구위원님 모시고서 기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전에 사실은 이 당위성, 최근에 바뀌고 있는 이런 헤게모니 싸움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좀 큰 틀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럼 거기에서 그런 변화의 수혜를 입는 기업이 뭐냐?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앞단에 약간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방위산업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하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구축하시는 분들은 방위산업 관련 주식들이 한두 개는 반드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큰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네. 군수 방위 산업 내에서도 아무 기업이나 투자를 해서는 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미국 국방부 내년도 국방 예산 관련되는 부분 관련돼서 하면서 네. 간단하게 보여줬던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그 미국 국방부가 이제 지출하는 그 무기 조달 체계 관련되는 항목들 중에서 여기 보면 미사일이나 탄약과 관련되는 예산은 지난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반면에 네. 육군 장비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수산업 저는 이제 군사적 긴장이 앞으로 수년간 꽤 진행되고 이쪽 산업이 꽤 성장할 거로 보지만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느냐 방위산업 내에서도 그러니까 네. 진짜 저렇게 성장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하락하는 분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완전히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위산업 내에서도 과연 이제 어떤 기업들을 투자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할 거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됐던 내용과 좀 연관을 지어서 네. 차세대 이제 전장 산업 전장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보면요. 그 네.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안보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유럽이나 중국의 군비 확대가 가속화될 걸로 보인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군비 증강이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쵸.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 군비를 늘리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었는데 유럽은 그게 없다가 늘렸고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권에서의 긴장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군비를 예전에도 높였지만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강조되었고 아까 앞단에서도 표에서도 나온 거지만 우주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육해공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군이 따로, 해군이 따로, 공군이 따로 독자 작전 영역이 있다면 이제는 우주 사이버를 통해서 하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이지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각종 상황들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체크를 하고 사이버를 통해서 여론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통과 비전통 모든 부분에서의 전쟁이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네.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육해공군 전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주라든가 사이버 전력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핵 관련된 네. 핵삼합체라고 지난번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뭐 전투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전투력 강화가 강화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북한이 최근에 ICBM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라든가 한국도 이제 관련 뭐 차세대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거 하는 것들도 핵삼합체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네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극초음체, 우주 이게 이제 단순히 군수산업만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의 이런 첨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안보적인 관점으로 맞습니다. 접근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트렌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어서 가는 5번째하고도 또 네. 연관이 되는 건데요. 반도체 같은 어떤 민간 공급망을 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커지고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데 이게 국가의 안보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기엔 얘가 방위 기업이야? 라고 했던 기업들도 방위 기업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한 4가지 분류로 지금 기업들을 분류해서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4가지 기업을 분류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하나하나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좀 나눠 봐야겠죠. 예, 왜냐면 맞습니다. 통으로 보면 좀 어렵거든요. 예, 너무 어렵죠. 첫 번째가 어느 분야를 좀 먼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 전통적으로 군수 기업들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전통 방위 기업들 중에서 변화에 유리한 기업 해서 제가 이제 표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저기 표에서는 지금 9개 종목이 같이 언급이 돼 있지만 제가 여기도 다시 2개 분류로 나눠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공통적 변화에 대응하는 게 정밀 유도 미사일이라든가 네. 뭐 혹은 우주라든가 그 다양한 지휘 통제라든가 정보를 하는 게 C4I라고 지난번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은 아까 미사일이나 탄약 예산 늘어나 우주 산업 관련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伝統 대기업들은 다른 군수 기업들 중에서도 더욱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과 관련되는 전력 강화가 최근에 다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핵무기라는 게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드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감축을 해왔다면 지금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차세대 ICBM을 발사하기도 했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도 최근에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투기 이런 영역들이 핵무기에 대한 영역들이 커지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핵무기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건 재밌다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까불면 진짜 핵으로 쏠 거야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 영국에서도 야 너네들만 있어 우리도 있어 너네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엄청 좀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로 간다고 하니까 네. 바로 그 앞에 그 바다 건너편에 핵무기를 실험을 하는 거를 해서 위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핵이라고 하는 무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미국 국방부 쪽에서 이제 강화하는 게 이제 핵 무기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핵을 어떻게 적한테 효과적으로 투여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항공모함, 핵 네. 추진 항공모함에서 이제 전투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핵 잠수함 이런 영역들에 대한 예산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커스 동맹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합쳐서 안보 동맹을 맺는데 그 오커스 동맹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됐던 게 호주한테 우리가 핵 잠수함 기술을 전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예. 유럽하고 약간의 또 알력이 있었죠. 맞죠. 프랑스가 프랑스하고. 원래 알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은 누구냐라는데 미국에서 핵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을 만드는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데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네. 거기 있는 바콕 인터내셔널, 바콕이라는 거는 저희가 원전 관련돼서도 간간히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영국 해군이라든가 핵잠수함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커스 동맹에서도 영국 쪽 바콕과도 사업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항공 어떤 유도 미사일, 우주 그리고 각종 지휘 통제 시스템 거기에 핵과 관련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이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전통 산업 내에서 더 강점을 갖고 앞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기술들은 사실 첨단 기술이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아까 방금 다뤄봤던 그런 기업들이 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인수합병을 최근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연구개 발비도 되게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인수합병을 하고 규모를 한다 하더라도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꼭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후발업자, 원래 이거는 전통 사업들끼리 다 해먹어야 되는데 후발주자들에서 이게 지휘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최근에 우주 쪽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우주 쪽은 아마 이야기 하시려면 또 1시간 넘게 하실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 예전에 제가 보고서도 하나 내긴 했는데, 네. 근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 우주 국방부 예산의 우주 관련 예산들 중에서 발사체와 관련되는 예산이 있고 그 자료를 캡처한 건데요. 국방부 이 자료인데 거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콘 헤비가 있네? 뭐 이런 거를 보실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스페이스 X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는 전통적인 군수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국방부하고 관련돼서 우주 사업 쪽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력한 강자고 실제로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하고의 합작사가 얘네들의 영역을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 영역이 됐을 때는 기존의 강자들이 있지만 신흥 강자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 아는 것들도 기술력에 얼마나 꾸준히 투자하고 그걸 유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기업을 볼 때 한 3가지 포인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은 이 정밀 유도 미사일이나 이 우주 관련돼서 변화에 조금 능동적으로 하고 있고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대기업들 분류로 하나를 나눠보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핵 삼합체를 비롯해서 핵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다른 한 영역으로는 이제 새로 치고 올라오는 예. 그런 기업들까지 뭐 잘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사실 4가지 분류로 나눠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좀 2가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제가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네. 기업들. 그리고 사실은 그 새롭게 오는 것 중에 우주 쪽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얘기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분류로 이제 제가 드릴 거는 IT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IT 기업들 중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미사일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IT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 반도체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제어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전쟁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전쟁 상황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인공위성에 의해서 네. 파악을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거기 파견된 군인들의 어떤 안경이라든가 각종 카메라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지휘 통제하고 미사일이 정확하게 정밀하게 유도해서 가고 하는 거니까 네. 이런 모든 영역들이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관련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전통적으로 국방부하고 관계가 좋았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까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제 군수 관점에서 다시 재평가한다고 했고 실제로 국방 예산이 그쪽에 집중 투여되고 네. 있어서 IT 기업들 중에서 군수 분야의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IT 대기업들을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부류고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분류 내에서도 제가 또 다시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IT 대기업들과 네. 또 하나는 이제 IT 내에서도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으로 해서 두 부류 나눴고, 그래서 첫 번째 분류인 기업들부터 이제 지금 자료로 하나씩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미국 국방부와 관계가 좋은 이런 전통적인 대기업의 힌트를 사실 저희가 그 전에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정책을 통해서 살짝 맛은 봤었는데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사실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인텔이 주가가 최근에는 아직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생산 공장이 아직 뭐 3나노 이 공장이 아직 완공이 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공장들을 짓는데 국가의 국방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패키징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들을 정부의 국방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인텔의 첫 번째 자료 같은 건 어떤 거냐면 국방부 자금을 지원을 해서 걔네들이 패키징 기술 능력이 굉장히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개발비 국방 자금을 지원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표지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각종 군수 관련되는 분야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많이 들어갈 수밖에 그쵸. 없죠. 예, 예.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유도를 하려면 미사일이 들어가고 전투기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종 군수 기업들이 반도체를 구입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텔 거를 많이 구입해요. 그래서 저 두 번째 아까 인텔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로키드 마틴하고 인텔이 5G와 관련되는 MOU 협약을 맺는
어떤 화면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들과 인텔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기존적으로 전통적으로 국방부나 군수 관련된 기업들하고 관계가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자금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수혜를 볼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미세화 공정이나 이런 데들도 아마 이제 인텔의 투자가 계속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 화웨이에 대한 제재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첨단 이제 선단 공정 장비를 중국 쪽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맞습니다. 모습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다 일련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들을 사실 이 지금 인텔이라는 기업에서 실현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수혜를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저희 기존 자료에서 했지만 사실 21년부터 국방부 자금이 인텔한테 지금 계속 투여가 되고 있고 올해도 막다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다음 죄송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업 중에 이제 지금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팔란티어예요. 사실은 팔란티어는 저희가 한동안 국내에서도 많이 좋아했지만 최근에 주가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방부의 OS라든가 국방부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거의 독과점하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아마존이 그거를 제다이 수주한다고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리할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고 물론 그 제다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되고 클라우드 쪽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건 그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요즘 저 자료는 뭐냐면은 그 VR, AR 안경을 군인들한테 10만 개 이상 배치를 해서 이거를 통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전장에서 있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저기에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지시를 한다. 이런 개념의 프로젝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라고 하는 VR 기기, 네. AR 기기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옆에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전쟁 환경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하는 고담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해서 국방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는 IT 하드웨어, 반도체 쪽이라면 IT 소프트웨어 대기업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되거나 했을 때는 전통적인 저희가 보는 민수사업 쪽이 아닌 이런 영역이 의외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건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방부하고 계약을 맺는 기업들의 마진율은 생각보다 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정확히 까봐야겠죠. 어쨌든 좋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 쪽 같은 경우는 원가 보상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네. 적자가 날 수가 없는 구조고 기본적으로 독과점이나 어느 정도 기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마진이 좋고 그리고 그렇게 쌓은 기술을 가지고 민수 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들을 수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한 방향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IT 쪽에서 또 첫 번째 전통적인 기업들의 예. 수혜를 예. 얘기하셨고 두 번째 이제 보안 쪽 이야기도 해주셨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보안은 뭐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엄청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저희 자료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쟁의 한 부분이 됐어요. 네. 상대방의 전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이게 단순히 뭐 은행이나 정부 사이트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IT를 통해서 디지털로 각 군대들이나 비행기나 전투기들을 지휘 통제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마비시켜버리면 군이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엉뚱한 데 폭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해킹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론을 선동을 바꾸거나 여론을 바꾸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여론전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거는 당연히 민수 쪽도 그렇지만 군 쪽에서도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 사이버 보안을 민간에 저희가 아는 일반 기업들이 한테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좀 이게 다른 게 있나 보네요. 예,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이버 보안 업체가 사실은 중국이나 외국 기업의 영향력에 들어가서 하면은 우리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백도어 얘기도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중국 군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좀 약간 제한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는 보통 이제 보안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 말고 머큐리 시스템이나 멘텍 인터내셔널이나 테라블 홀딩스, 파슨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군과 관계가 좋고 군과 거래를 많이 하는 사이버 보안 쪽이면서 기술력이 입증된 거고요. 최근에 이 머큐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여기에 대규모 인수를 한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꾸준히 유지 보수나 관리도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국방부하고의 관계가 되면 이런 것들은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민간 사이버 보안하고는 다르게 또 차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낯익은 기업은 그렇죠. 아니기 예. 때문에 약간 이런 쪽에 지금 제시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에게 좀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희가 그럼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제 마지막은 어떤 두 번째가 두 번째인가요? 전통하고 IT. 그 IT 안에서 제가 전통과 사이버 보안을 한 거고요. 네. 세 번째는 드론하고 우주 산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주라고 하는 전장이 이제 중요한 네. 전쟁의 영역이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전 전쟁에서 보시면 이제 드론이 새로운 중요한 무기 수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론을 통해서 정찰 감시뿐만이 아니라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영역으로까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드론은 군사용 드론 쪽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국방부가 할 때. 근데 우주 산업 관련돼서는 꼭 군수용이 아니어도 우주 산업 자체가 국방부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막사 테크놀로지 영상과 화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국방부가 단순히 국방부의 인공위성만 가지고 그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한테도 인공위성 데이터들을 구입을 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국립지리원에서 그 민간 쪽에서 인공위성 예산을 구입하는 예산을 2배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 산업은 전반적으로 아까 스페이스X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우주 산업 경쟁력이 있는 애들은 언제든지 미국 국방부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드론은 군사용 드론의 쪽에 함정을 하지만 그런 우주 산업은 전반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제가 여기 자료에 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크라토스 디펜스는 제가 예전에 우주 산업을 다뤘을 때도 언급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위성통신 제어라든가 사이버 보안, 미사일 방어 체제 뭐 이런 것 포함해서 우주 산업 관련된 전체적인 OS, 관리 OS와 관련되는 거고요. LB 시스템은 아주 무인 드론 중에서 명품으로 알려진 에르메스, 저희 명품백하고 같은데요. 네. 예, 이스라엘제 드론하고 터키 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실전 경험도 많고 유명한데 그것과 관련되는 기업이고요. 에어로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육군처럼 한데 요즘 자살용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미사일처럼 자주포처럼 발사를 촥 하면 날아가가지고 탱크나 군인들을 폭파해서 파괴시키는 거고요. 최근에 이 예. 우크라이나 전에서 실제로 예. 영상 몇 개 보여준 게 약간 이런 형태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드론들이 이제 군사용 드론으로 이제 상장사 중에는 3개가 대표적이고요. 아까 말했던 4, 5, 6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통한 이미지 영상을 제공해주는 미국의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네. 셋 다 이제 이미지 영상하고 실제 국방부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페이스X는 비상자지만 뭐 이미 실제 미국 국방부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우주산업의 최강자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말씀하시느라고 네. 힘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맞아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네. 좀 나눴었죠. 그쵸, 이 이야기가 네 번째였네요. 네. 소위 이제 아까 전반전에 처음에 말씀해주신 국방비가 증액되는 국가들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기대된다고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럼 그쪽에 관련된 내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나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 국방비도 늘 거고 네. 서구에서도 무기를 구입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있던 애들 중에 확 올라오는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이죠. 유럽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유럽이 이제 미국의 무기도 많이 사지만은 자국 내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군수 산업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독일은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당장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가지고 원래 GDP 1.4% 정도만 국방비에 지출했다가 바로 올해 GDP 2% 지출한다고 바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독일이 전통적으로 탱크라든가 자주포 같은데 전통적 강자입니다. 레오파드라는 탱크를 만들지 뭐 않았나요? 그렇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들이 그동안 이제 독일 자체가 국방비 지출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데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전체적인 국방비가 2020년 대비 2029년에 2배가 늘을 거라고 하는 2배. 예, 2배를 늘을 거라는 게 보고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BCA라고 하는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4월 달에 나온 보고서 제가 자료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은 전반적으로 국방비가 늘기 때문에 유럽의 전통적인 군수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화된 뭐 핵 잠수함이나 C4I나 뭐 우주나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전통적인 그동안 방치됐던 것들에서 독일 쪽을 포함한 유럽 전반적인 군수 기업들의 재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 쪽은 뭐 당연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뭐 대만 양안 관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국방비 지출 2위인 나라예요. 근데 네. GDP 대비 국방비 지출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했는데 저는 이번 상황이 되고 점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늘어날 거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메이저 군수 기업들은요, 네. 전부 국무원 산하의 다 국영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을까 싶긴 걔네들은 합니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고기는 아니지만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상위 군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료에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예. 네,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4가지의 이제 포인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봤죠. 예. 전통적인 영역, 미사일부터 뭐 예. 우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보안 쪽, IT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드론, 우주 산업에 특화된 기업들, 마지막으로는 국방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는 지역들. 국가, 예. 지역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다뤄주셨는데요. 정말 그 전에 발간된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대신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 국방산업이라는 건 사실 기존의 투자자분들하고 그렇게 막 친근한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두고두고 읽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쪽 산업은 사실 IT 기업들처럼 막 1년에 매출이 막 20-30%씩 늘지는 않는데 한 번 증액이 늘어나면은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 진입도 함부로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가치주 측면에서 꾸준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기업만이 예. 사실은 그렇게 또 좋은 기업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포인트도 해자를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군수 기업들이 최근 증시하고 다르게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방어주고 왜냐하면 정부가 국방비를 쓴다는 거는 한번 추세가 잡히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안전 방어주로서도 하지만 전 단순 방어주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국방비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 성장주 관점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자분들께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항상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오늘도 맞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려드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번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를 예정을 좀 하고 있죠.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